자, 오늘은 분자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분자 구조 중에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기 위해서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모형 VSEPR 이론 이것을 통해서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것을 공부할 텐데요. 자, 이것이 지금 어디에 속한 것이냐면 이론적으로 편제 전자 모형이라는 곳에 속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편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편제란 그 전자가 어느 한 원자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두 원자의 결합에, 공유결합에 속해 있다,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론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편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어떤 한 원자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두 원자의 공유결합에 사용됐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편제라는 뜻인데, 자, 그래서 전자쌍을 공유해서 원자들이 분자를 형성하는데 특정한 원자에 편제되어 있는 원자는 전자입니다. 특정한 원자에 속해 있는 전자는 고립전자쌍, 그리고 원자 사이의 공간에서 발견되는 전자쌍, 그랬으니까 이거 결합에 사용된 전자죠. 그래서 이거를 결합전자쌍 또는 공유전자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편제 전자 모양은 이제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것으로 모든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결합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그렇더라도 이것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서 이것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이것으로만 다 설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 또 이제 분자 오비탈 이론, MO 이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또 추가가 되죠. 어떻든 이 편제 전자 모형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첫째는 루이스 구조식에 의해서 일단 분자의 구조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되는가 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립전자쌍 또는 공유전자쌍을 갖는 원자가 사용하는 원자 오비탈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편제 전자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 1번과 3번에 대해서는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VSEPR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편제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또 편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편제화되어 있는 전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편제화된 전자는 고립전자 아니면은 뭐라고 그랬죠? 공유전자,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비편제화된 전자는 뭐냐? 3개 이상의 원자에게 공유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고립전자는 한 원자에 속해 있는 것이죠. 공유전자는 두 원자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 3개 이상의 원자에게 공유되어 존재한다, 또는 여기에 전자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전자를 비편제화된 전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비편제화된 전자는 이 벤젠이나 그래핀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흑연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 자, 흑연의 일단 한 평면을 보시면 이 탄소 원자가 다른 탄소 3개하고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는 공유결합을 4개 하는데, 결합을 4개 할 수 있는데, 원래 결합을 3개만 했으니까 하나의 전자는 결합을 하지 않고 남아있겠죠. 그 남아있는 전자가 바로 뭐냐면,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여기가 평면이면, 흑연들이 결합해 있는 탄소 원자들이 결합해 있는 평면이면, 하나는 위로, 하나는 한쪽은 아래쪽으로, 즉 p 오비탈이 하나 남아있는, 혼성되지 않고 남아있는 p 오비탈이
현재 이 그림상에 모든 탄소 원자마다 지금 하나씩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탄소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ES2, EP2의 원래의 전자 배치에서 ES1, EP3에 들뜬 상태가 되죠. 그러면 ES에 하나, EP에 세 개의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ES, EP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세 개의 오비탈만 혼성이 되죠. 그러면 sp2 혼성 오비탈이 되겠죠. 그럼 이 sp2 혼성 오비탈은 삼각형 방향으로 배열이 되니까 그래서 결합이 이 탄소, 중심 탄소를 중심으로 하나, 둘, 세 개의 다른 탄소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 이 혼성되지 않은 이 남아있는 한 개의 오비탈, 또 다른 탄소에 또 남아있는 한 개의 오비탈, 이렇게 이 두 개가 결합하게 되면 파이 결합이 형성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남아있는 p 오비탈들이 어느 한 원자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모든 탄소 원자에 고르게 배열이 되면서 마치 여러 개의 도너츠가 겹쳐있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윗면 아래면 이렇게 전자가 분포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흑연의 비편제화된 구조다. 그러니까 이 p 오비탈과 p 오비탈의 결합이 형성되면서 이 p 오비탈의 결합이 형성되면서 이루어진 이 파이 결합은 어느 한 원자에 속하지 않고 모든 원자에게 고르게 퍼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벤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벤젠은 화학식이 C6H6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상 이렇게 이제 보통 통상 나타냅니다만은 이렇게 나타내거나 또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각 탄소마다 하나씩 배열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탄소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여기 탄소, 그다음 이쪽 탄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수소 이렇게 해서 결합이 세 개가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하나가 다른 탄소와 그다음에 이쪽 탄소와 그리고 여기 수소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 흑연에서 마치 이 하나의 탄소가 다른 탄소 세 개하고 결합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소 원자마다 혼성되지 않은 p 오비탈들이 하나씩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 6개의 벤젠에서 탄소가 6개니까 6개의 남아있는 p 오비탈들이 전자들이 어느 한 원자에 속해 있지 않은 이러한 도넛 형태로 탄소 원자의 평면상 윗부분, 아랫부분을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러한 파이 결합 전자들이 비편제화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전자들은 어느 탄소 원자 한 원자에 속해 있는 전자들이 아니죠. 이런 전자들을 비편제화된 전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벤젠과 흑연은 이러한 비편제화된 전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전자 모형으로 분자 구조를 한 번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S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입체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체수는 결합 원자 수와 비공유전자 쌍의 수를 합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결합 원자 수는 결국은 이 공유 결합의 숫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하고 있는 원자 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AX2 형태입니다. 직선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결합이 두 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유 결합만 두 개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가장 이제 쉬운 형태가 BCl2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모든 결합을 다 공유 결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베릴륨은 가장 밖에 전자가 두 개 있으니까 염소하고 이렇게 이제 공유 결합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베릴륨 주위의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만 두 쌍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쌍이면 중심 원자핵을 중심으로 중심에 있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하게 되니까 그럴 때는 분자 모형이 직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CO2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CO2도 우리가 이미 혼성오비탈에서 이제 설명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여기 두 쌍 이렇게 존재하는데, 하나는 시그마하고 하나는 파이 결합이죠. 여기도 시그마 결합하고 파이 결합인데, 파이 결합은 분자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주 결합도 단위 결합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니까 이 CO2도 이 BCl2처럼 입체수가 둘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이 전자쌍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게 되니까 결국은 산소 원자가 반대 방향으로 오고 전체 분자 구조는 직선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체수가 3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BCl3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미 막 우리가 많이 공부한 바입니다. 자, 궁소도 가장 밖에 전자가 3개 있죠. 3개. 그럼 염소하고 이렇게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자, 여기서 입체수는 궁소 주위에 공유전자쌍만 3쌍이 있으니까 입체수가 3이 됩니다. 이 염소에 있는 비공유전자쌍은 입체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3쌍이니까 삼각형 방향으로 배열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각도는 120도가 되고 궁소를 중심으로 3개의 염소 원자가 평면 삼각형을 형성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SO2의 구조를 볼까요? 자, SO2를 보시면 6개에다가 6 곱하기 2 해서 18개의 전자를 갖고 있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단위값으로 보시면 18개에서 4개 사용됐으니까 14개를 7쌍의 비공유 전자쌍에 배열을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렇게 되니까 옥텟 규칙에 만족하지 않게 되죠. 한 쌍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자, 황을 중심으로 하나를 이중결합, 하나를 단일결합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안 보셔도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만족하게 될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자, 18개에서 3개가 공유결합 3쌍이니까 6개 빼면 12개에다가 6쌍의 비공유전자쌍을 붙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쌍 붙여서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구조에서 황 주위에 공유전자쌍 2쌍에 비공유전자쌍 하나니까 이중결합 하나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SN 입체수가 3이 되는 겁니다. 3이 되니까 삼각형 방향으로 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BCl3는 이 3개가 모두 다 공유전자쌍이었지만 SO2는 하나는 비공유전자쌍이기 때문에 황을 중심으로 여기 비공유전자쌍이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구분 형태로 오게 되죠. 그래서 SO2는 비공유전자쌍 때문에 구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2가 바로 이 비공유전자쌍에 해당하는 겁니다. SO2는 그런데 여러분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공명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체수가 4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CH4, NH3, H2. 정사면체 4개가 다 공유전자쌍이니까 결국은 이 수소 4개가 와서 정사면체를 이루게 되고, 이 암모니아는 입체수는 다 똑같이 CH4처럼 입체수는 4지만 하나가 비공유전자쌍이기 때문에 분자구조는 삼각뿔형이 되고, H2는 비공유전자쌍이 2쌍에 대해서 구분형이라는 거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입체수가 5인 경우를 보시죠. 자, PCl5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PCl5는 혼성옥탈을 다 설명했으니까 그냥 구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공유결합이 이렇게 염소가 5개가 삼각 쌍뿔 형태로 온다고 그랬죠? 5개가 다 공유전자쌍이기 때문에 삼각 쌍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SF4를 볼까요? 자, SF4를 보시면 전자수는 6 더하기 4, 7은 28에서 34개의 전자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자, SF4 플로린하고 이렇게
단위계라고 한다고 봅시다. 34개에서 8개가 사용됐으니까 26개인가요? 네, 26개. 그러면 13쌍의 전자쌍을 비공전자쌍으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쌍이니까 한 쌍 남죠? 남은 한 쌍을 어디에 붙일 수 있을까요? 네, 황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황은 입체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되죠. 그러므로 결국은 PCl5의 인처럼 삼각 쌍뿔 형태로 오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는 그 황주의 비공전자쌍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비공전자쌍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오게 되면 비공전자쌍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플로린이죠. 플로린이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럼 이때 이 모양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눕혀서 보시면 이 두 개가 시소의 밑에 받침대가 되고, 이게 시소의 바로 생각하시면 이것을 시소연이다, 이렇게 해서 시소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공전자쌍이 여기 이가 비공전자쌍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 바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시소연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조를, 이런 구조에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면, 이 비공전자쌍이 사실은 이 평면상에 올 수도 있고, 위에 바에 있는 그 황을 중심으로, 바 쪽으로 올 수도 있는데, 이때 이 비공전자쌍이 삼각형의 평면상으로 오는 것이 전체적으로 가장 안정한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공전자쌍을 이쪽으로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N4는 시소형이다. 자, ClF3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ClF3는 다 17쪽이니까 28개의 전자를 갖고 있죠? 자, 그럼 ClF 이렇게 공유합을 하면 28개에서 6개 사용됐으니까 22개가 남고 11쌍을 붙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쌍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CL은 SN이 입체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되니까 이 5개의 전자쌍이 삼각 쌍뿔 형태로 오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 이러한 삼각형 형태에서 중앙에 CL이 있고, 자, 이때 비공전자쌍이 두 쌍이 있으니까 두 쌍이 비공전자쌍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 CL 3개가 이렇게 선형으로 오게 되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평면이니까 여기서는 90도 각도를 이루게 되겠죠? 이렇게 오게 되니까 T자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비공전자쌍이다. 자, I3-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만, I3- 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전자수가 22개 똑같죠? 37은 20에다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22개가 되겠죠. 그러면 I를 중심으로 이렇다 보면 22개에서 4개 사용되었으니까 18개 남고 9쌍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 중심에 있는 I를 중심으로 입체수가 하나, 둘, 셋에다가 그다음에 넷, 다섯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때 이 3개의 비공전자쌍이 평면 상태에서 온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I를 중심으로 비공전자쌍이 이렇게 평면상이 존재하고, 위에 하나, 그 다음에 아래 하나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선형의 그런 구조를 갖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수를 가지고 이제 분자 구조를 다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SF6는 이제 정팔면체인 거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BrF5를 볼까요? 자, BrF5는 전자수가 6, 7은 42죠. 그러면 BR의 F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2에서 1, 2, 3, 4, 5니까 10개를 사용하고 32개가 남아서 16쌍의 비공유전자쌍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이니까 한 쌍 남죠? 한 쌍이 어디 들어갈까요? 한 쌍을 브롬에다 이렇게 배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브롬 주위에 입체 수가 이제 하나에다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입체 수가 6이니까 일단 그 전자 쌍들이 전 8면체 형태를 일단 오게 되겠죠. 그래서 브롬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하나는 비공유전자쌍이니까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F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평면이 되고 위에 하나 존재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각뿔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보죠. 사각뿔형, 사각형에다가 위에 하나 이렇게 뿔이 올라가 있으니까 사각뿔형이 되죠. 자, 이럴 때는 이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여기 여러분 이제 볼 때 축상으로 존재하든지 이 평면상에 들어가든지 이게 정팔면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비공유전자쌍이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동일한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EF4를 볼까요? XEF4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수가 8개에다가 28개 합치면 36개의 전자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플로린 4개가 결합했으니까 X를 중심으로 플로린 4개를 이제 공유결합하는 걸로 하면 36개에서 8개를 빼면 28개가 남으니까 14쌍의 비공유전자쌍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니까 두 쌍 남죠? 두 쌍이 제논에다가 이렇게 비공유전자쌍으로 붙이게 되면 제논 주위에 한 쌍, 두 쌍 비공유전자쌍과 네 쌍의 공유전자쌍에서 입체 수가 6이 되죠. 그러면 이제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떻든 입체 수가 6이니까 이렇게 제논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방향으로 이제 전자쌍들이 오게 되겠죠. 대신 이제 두 쌍은 비공유전자쌍인데 두 쌍의 비공유전자쌍은 이렇게 서로 제논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게 되고 그래야 반발력이 최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플로린 4개가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게 돼서 결국은 XEF4의 분자 구조는 평면 사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각은 이제 90도가 되겠죠. 자, 우리 이제 배일수가 SN이 5일 때하고 6일 때, 5일 때하고 6일 때, 이제 그 비공유전자쌍이 어디로 오는 것이냐 하는 걸 잘 보셔야 이제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SN이 5일 때에는 비공유전자쌍이 가운데 그 삼각형을 이루는 평면상에 와야 가장 반발력이 최소화된 상태가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다섯 쌍가 공유전자 쌍이다 그러면 삼각 쌍꼴이 되고, 한 쌍이 비공유전자 쌍이면 시소형이 되고, 두 쌍이 비공유전자 쌍이면 T자형이 되겠죠. 이제 SN이 6일 때는 6개가 다 공유전자 쌍이면 평면 정팔면체가 되고, 한 쌍이 비공유전자 쌍이다 그러면 하나가 비공유전자 쌍이고 5개가 가운데 4개가 사각형이고 그 위에 하나가 존재하니까 사각뿔형이 되고, 두 쌍이 비공유전자 쌍이면 중심 원자를 중심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게 돼서 평면 사각형을 이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VSEPR 이론은 분자 구조를 대단히 간편하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이 되어서 분자 구조를 이해하는 아주 간단한 이론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몇 번 연습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